대행 옆 대행의 대행. 뭐 이게 대행이 많아 싶으실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청문회 나온 전현직 대행 의전도 역전입니다. 저희가 좀 전까진 어제 헌재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6차 심리, 이 6차 변론을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어제 헌재는 그렇습니다만 국회에서도 계엄 관련해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누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맹세합니다라고 증인 선서를 하고 있죠. 어제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지금 현재 대통령직 권한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증인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걸 좀 같이 볼까요? 최상목 대행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요 직전 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역시나 증인으로 참석을 했다. 심지어 지금 이 사진 한 장의 프레임 안에는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현 대행인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직 권한 대행이 있었는데 요 옆에는 사실 잘렸어요. 여기 누가 있었느냐? 정진석 비서실장이 현직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같이 증인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윤영걸 대표님 증인들이 현직 대통령직 권한대행, 요 직전 대통령직 권한대행, 현직 비서실장 셋이 나온다는 게 너무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들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게 비현실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벌어졌다. 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탄핵돼 있잖아요. 탄핵돼 있으면 그게 탄핵이 맞는지 틀리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빨리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때 190명으로 가결했거든요. 네. 근데 150명으로 해야 되는지 200명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 겨우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행이 나오고 대행에 대행이 나오고 저런 어떻게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도 옆에 있습니다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끼리 우스꽝스러우면 괜찮은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관세 압력 넣고 네. 국제적으로 요동을 치는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 대행이 누군지 어제도 보니까 한덕수 총리는 직무 정지 상태니까 옆에 있고 선서를 또 그 한덕수 총리를 모시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제 대표로 선서를 했거든요. 네.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근데 우리끼리만 웃고 우스꽝스럽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게 대외적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일 것이며 실질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지금 같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질문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최창렬 교수님. 어제 증인 선서를 하는 최상목 대행을 보면서 한덕수 총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냐라는 거죠. 저희 한덕수 이 최상목 총리 부총리가 나온 이유는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말이죠.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했는가, 위헌적이 아니었는가, 그거를 이제 묻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쪽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쪽지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그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쪽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그쵸. 거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당연히 참 기가 막힌 모양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죠. 12월 3일 이후에 말이죠. 벌써 2달이 넘었어요, 벌써.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병력을 보내서 무장병력을 보내서 국회를 침탈한 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글쎄요, 대통령이 탄핵될지 기각될지 모르겠어요. 탄핵 심판이. 그런데 아무튼 간에 앞으로 얼마나 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헌재 재판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형사재판대로 이제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는 아까 두 분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 듣고 있었는데 네. 의견들이 너무 달라요. 여야가 너무 다르고 네. 여야 의원들만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이 변호사들도 다르고 당 소속만 다른 게 아니라 그것과 이제 뭐 이른바 민주당 패널, 여당 패널이라고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 그 말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간에 그렇게 표현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 말도 너무 달라요. 어제 그 청문회를 본 관점으로 저 청문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제 헌재 네. 그 심리도. 6차 변론, 네. 6차 변론기를 보는 관점도 너무 다르고 이게 어쨌든 간에 각자의 논리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빨리 종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대로 가다는요. 그야말로 이 배가 산으로 가게 되고 이 현실의 본질이 이 본말이 말이죠. 수단과 목적이 도취되면 안 되듯이 본말이 전도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저 모습은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모양입니다. 저 두 총리와 부총리가 앉아서 말이죠. 다 현직들이에요. 단지 이제 한 총리 권한대행은 이제 권한대행의 직이 이제 탄핵됐다는 얘기인 것이고 다 현직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뭐 언론적인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의 이 뭐 대통령실 비서실장서부터 현재의 이 권한대행 그리고 직전 권한대행 총리, 부총리가 다 나와서 있는 이런 모습이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이 비현실이 12월 3일부터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말씀 중에 나왔죠. 나온 이유 이렇게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이 기라성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 직전 이 개업날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린 거냐 안 열린 거냐 거기서 준 쪽지가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알고 있었냐 몰랐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어제 최상목 대행 이 쪽지에 대해서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것이냐 여부가 지금 적혀 있는 그 쪽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네. 한국일보 제목입니다. 윤 준 적 없다는 계엄 쪽지. 최상목 대통령이 참고하라 했다. 어제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분명히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했었던 얘기를 봤을 때는 나는 보도가 난 걸 보고 무슨 쪽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최상목 대행이 직접 이 국조특위에 나와서 한 얘기는 윤 대통령이 이 참고하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실무자가 난 쪽지를 건넸다. 윤 대통령이 알고 지시를 해서 실무자가 실행을 한 거다. 나한테 주는 실행을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월 대표님 네. 누구 말이 맞냐는 거죠. 글쎄요, 그거 지금 완전히 블랙 코미디 같아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진짜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시간을 두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정밀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해야 된다.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 말도 그렇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그렇고 지금 진실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윤 대통령은 나는 전혀 몰랐다고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가 대통령이 그 쪽지 참고하라고 그랬다. 그 뭐 실무진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다 또 국방부 전 장관 김용현 장관은 그거 내가 썼어. 내가 써서 실무자 통해서 줬어. 그러니까 3인 상색이라 완전히 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너무 배가 좀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야당은 왜 자꾸 이거 쪽지 갖고 하냐. 중요한 건 이제 내란죄를 엮기 위해서죠. 지금 내란죄에서 제일 핵심이 그 대통령이 군에 지시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는 그 진실 여부. 또 하나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쪽지를 줘가지고 거기에 국가비상 입법기구 그 설치에 관한 게 있잖아요.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를 만들려고 그렇죠. 했느냐 여부인 그러니까 거죠. 옛날에 전두환 정권 들어설 때 국보위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래서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서잖아요. 네. 근데 경제부총리가 비상 입법기구를 그 만드는 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려면은 계엄사령관한테 지시하면 계엄사령관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부총리는 그 소관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예산 편성하고 뭐 집행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 쪽지가 왜 이렇게 화두가 되는지, 그리고 화두가 된 쪽지가 왜 이렇게 대통령하고 말이 다 다른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무회의에서 그 비상계엄이 있으니까 너무 좀 정신이 없으니까 좀 그때 기억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잘 들어보면 최상목 대행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지만 또 정신이 흐트러졌을 수도 있으니까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최 교수님. 근데 최상목 대행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된 건. 이게 부총리가 비상입법기구는 계엄사령관 해야 된다는 말도 외형적으로 볼 땐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만 네. 예산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쪽지에 내용 다 나왔잖아요. 예비비 확보해라. 국회 예산 중단해라. 돈에 관련된 거예요. 당연히 기재부 장관인 최상목 부총리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나오잖아요. 예비비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해라. 각종 보조금 차단해라. 저거 다 기재부 장관의 소관이에요. 왜냐 국가 비상기구 입법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얘기 나오잖아요. 예산 누가 합니까? 계엄사령관이 하나요? 계엄이 발령되면 모든 권한과 책임이 계엄사령관에 있습니다만 관료들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경찰 관료 다. 거기에 총 책임자가 계엄사령관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산에 관련된 거 당연히 기재부 장관한테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제 추측인데 저희는 100% 최대행 얘기 맞을 겁니다. 또 하나가 조태열 장관이 한 얘기죠. 외교장관. 쪽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네. 그럼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한테만 주고 몇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1년 번호 6개인가 8개인가 있다는 거예요. 쪽지가. 제가 볼 때 이거 최대행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건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겁니다. 지금 이게 왜냐면 그때 CCTV도 없고 또 이제 헌재에서 나오는 군인들의 그 얘기 전부 왔다 갔다 다른데 네. 처음에 발언한 것도 다르고 지금 어제 다르고 앞으로 또 다를 거예요 아마. 7차, 8차 변론에 또 나오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의 신빙성, 객관적 신빙성은 구체성과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그 대체로 이런 도저히 뭐 이게 녹취록이나 CCTV가 없을 때, 물적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말한 거, 네. 주로 여러 명이 말한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헌재가 판단할 일입니다만 적어도 저 사안에 관련돼서 볼 때는 저건 대통령이 참고해라. 옆 사람이 줬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대행이.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에게는 지금 이것도 왔다 갔다 엇갈리고 진술이 다른 상대방과 네. 지금 최대행과 엇갈리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 군인들에게 끌어내라 지시했다 이런 것들도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윤 대통령의 발언들은 이슈가 다르지만 아이템은 다르지만 대체로 엇갈리고 있고 조 얘기에 관한 한 최대행의 말은 일관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서 볼 때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까? 제가 볼 때는 불문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도 살짝 갈리고 있어요. 네. 지금 명확하게 딱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이쪽이 맞을 것 같아, 저쪽이 맞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심증적인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따로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사안별로 모두 말이 다 엇갈리고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진실이 뭔지, 진짜가 뭔지를 재판부가 명확하게 가늠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어제 이 국조특위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실까요?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운동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결정을 하니까 내란 수계도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걸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의원. 야? 수방사령관 시기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서명이 그랬어? 강선영 의원이 군 생활을 30년 이상 하셨는데 수방사령관 시기나 이렇게 얘기하면 감정적으로 저도 그렇고 흥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어제 국조특위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용해인 의원이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 씩이나 돼서 생각도 안 하고 맞겠거니 하는 게 맞습니까? 얘기하니까 씩이라뇨 얘기하면서 야라고 얘기하는 얘기까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예. 이게 사실 국조에서 뭐 여야의 고성 이런 부분으로 뭐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계엄 사태 이후 지금 군 조직을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한 게 극명하게 어제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려면은 진지하게 좀 해야 되는데 저렇게 소리 지르고 한 거는 뭐 시정 잡배나 보다도 못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비난 받아야죠. 특히 강선홍 의원이 뭐 야한 거는 뭐 잘못한 거죠. 하지만은 저는 용해인 의원한테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쿠데타 그 내란 그 다시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명을 받는다. 네. 그 명을 안 받으면은 쿠데타다 그게. 그래서 707 그 단하고 단장. 교전까지도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군은 뭐 상명하복 아니냐? 뭐 그런 말을 하면은 저는 그 말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뭐 내란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재판 가서 판결이 날 거고 하지만은 네. 군 수방사령관은 어떻게 보면은 국회를 뭐 지시에 따라서 막고 봉쇄하고 뭐 인명살상 아닌 한에는 최대한으로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게 어제 그 얘기인데 그건 좀 존중해야 되는데 그걸 용해인 의원이 사령관 씩이나 해가지고 저렇게 군인을 비하할 수 있는가. 지금 저는 뭐 대통령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나 판결이 나야 되지만은 그 명령을 따른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같이 싸잡아서 매도하고 너희들도 내란 공범이야. 이거는 정말 옳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추운데도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물론 잘못된 거는 처벌을 받아야죠. 하지만은 저렇게 나와서 사령관 씩이나 해가지고 저렇게 매도하는 건 좋지 않다. 그런데 이제 강선영 의원이 자기도 항공작전사령관 그 투스타 출신이잖아요. 그쵸. 저 군에서 봤어요. 굉장히 저 존경하는 전 군인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헬기 조종도 하는데 그 계곡을 막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행이 다 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네. 힘든 나라를 지키는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용해인 의원이 저렇게 군인들 지금 그 구속 상태에서 증언 나온 군인을 씩이나 해가지고 해서 비난하고 하는 게 어떻게 몰분에 찬 거죠. 하지만 뭐 강선영 의원이 야한 거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나중에 사과했어요. 앞으로 좀 이런 일은 좀 없지 하고 국정조사에 좀 매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강선영 의원이 야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잘못했지만 용해인 의원도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뭐 지적을 하셨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강선영 의원은 그때 저하고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저도 봤어요. 강선영 의원 저기 투스타 출신이고 제 기억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라는 게 참 이러네요. 보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이건 딴 얘기고 네. 일단 강선영 의원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이 차는 많이 나죠. 그건 공식 자리예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나와서 야, 너 왜 말이 그렇게 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뭐 사적인 얘기인데 그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것이고 용해인 의원이 그것도 그렇게 좀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른바 양비론인데 별로 화가 났겠죠. 용해인 의원으로서는 수방사령관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근데 그 대신 말이 사령관 씩이나 돼서란 말은 상당히 남의 감정을 건들 수 있는 문제인데 어제 그건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조심해야죠. 지금 상황 자체가 대단히 예민하고 말이죠. 네. 진영에 따라서 속한 당에 따라서 말이죠.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전부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는. 적어도 말꼬리 때문에 반말, 싸움이 주로 반말이냐 되는 말부터 나와요. 모든 싸움이. 그래서 저는 말을 일단 낮추는 거.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결론적으로 두 분의 말씀이 다 사실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다 좀 잘못했다. 이런 일 또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계엄 사태 이후에 군 조직을 또 어떻게 보느냐. 군의 신뢰가 얼마나 많이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게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신뢰가 떨어진 건 좀 시간이 걸리고 늦더라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을지라도 딛고 또 일어서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네, 많은 시간이 걸려도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